대한민국 뉴스들에 대한 공정한 시선,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안녕하세요. 전혜원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강제 차량 2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청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대란을 대처하기 위해 장기적, 일상적 조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특단의 비상조치로 차량 의무 2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 환경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차량 2부제가 시행될 경우 이에 동참하겠다는 응답은 72.2%에 달하고 있어 서울시의 차량 2부제 실시는 더욱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해당 반려견의 주인에게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최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조정 회의를 열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반려견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람이 죽었을 경우 해당 반려견 주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반려견 주인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두 분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아동 청소년 성매수 범죄에 연루된 숙박업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까지 아동 청소년 성매수 범죄에 연루된 숙박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공중위생영업소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내릴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아동 및 청소년 성매수 범죄에 연루된 숙박업소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 등 고강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접을 보지 않고 대학원에 합격한 연예인들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 특혜 입학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돌 그룹 CN블루 멤버 정용화 씨의 경희대 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연예인들의 대학 특혜 입학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정용화 씨뿐만 아니라 가수 조규만 씨 등 다른 연예인을 추가로 수사선상에 올려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논란이 불거지자 경희대 측은 해당 교수를 직위 해제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여론의 시선은 점차 싸늘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단지 내 비개방형 주차장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다면 과연 처벌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형사 3부는 강릉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66%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5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 도로교통법 제2조 1호에서 정한 도로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며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 해석이나 확장 해석에 해당돼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이슈를 쫓아가 봅니다. 변호사 추격대,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분위기가 화사하네요.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곽지영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지민 변호사입니다.
네, 두 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한 홈쇼핑사의 통계를 보면 2018년 1월 1일부터 14일까지 반려견 용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이 반려견 인구가 늘어났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언젠가부터 이 반려견과 관련된 사고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가 많이 됐었는데 최근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곽 변호사님 어떤 내용일까요? 예, 반려견과 관련된 이번 대책은 지난 18일이었어요. 예.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가 열렸는데 이곳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 초점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반려견 소유자의 어떤 관리 의무를 좀 강화하고 특별히 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형성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살펴볼 건 이제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 의무가 강화된 부분인데요. 네. 지난해 반려견 물림 사고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좀 큰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한 유명인의 반려견에 물려서 어떤 식당의 대표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만일 이렇게 반려견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견으로 인해서 상해가 발생하거나 네. 아니면 맹견을 유기했을 경우, 그러니까 맹견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처벌 수위를 보니까 처벌이 결코 가볍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맹견을 출입 제한하는 지역도 생긴다고 하던데 어떤 지역에 제한을 하게 되나요? 네, 도사견과 같은 맹견을 데리고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와 같은 곳에 출입이 금지됩니다. 아무래도 당연히 가면 안 되는 곳이죠.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출입 제한을 이제 신설한 것 같고요. 예. 또 사람을 공격한 반려견에 대해서 어떤 이제 대책이 좀 나왔습니다. 만일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했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의 신체에 위해가 가할 우려가 있다면 예.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동의가 설령 없더라도 격리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해당 반려견은 전문기관이 이 반려견이 어느 정도 이제 공격성이 있는지 아마 평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공격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서 뭐 훈련을 받도록 하거나 또는 안락사를 하도록 하는 등 주인에게 이런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반려견 중에서 사람들에게 큰 사고를 입히는 것은 뭐 보통 맹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슈 프리즘에서도 한번 이 주제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해외에서는 법으로 엄격하게 좀 규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번 대책에서 이 맹견 관련한 내용들은 없었나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먼저 맹견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는데요. 네. 기존에는 도사견을 비롯해서 뭐 아메리칸 피플테리어와 같은 피플테리어 종, 그리고 로트와일러 종과 그 잡종 이렇게 맹견이 이제 한정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제 종류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예. 칸갈, 울프도 굉장히 다양하죠. 종류 엄청 다양하네요. 네, 이런 다양한 종류들이 이제 맹견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맹견과 외출하는 경우에 대한 그 관리에 대한 대책도 함께 이제 마련이 됐는데요. 예. 맹견을 외출 시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목줄 그리고 입막에 꼭 착용해야 되잖아요. 네. 당연히 착용해야 되고 또 탈출 방지용 이동 장치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수입도 당연히 엄격하게 제한이 되고 그리고 공동주택 내에서도 사육이 엄격하게 제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뭐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기관의 조치 계획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우선은 위반 행위가 있으면 그거를 단속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단속? 그렇죠. 그래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자체 등 동물보호 담당 직원에게 특별 사법경찰권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관련 인력이 좀 부족한데 상황인데 그 인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또 소유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목줄 착용이라든지 아니면 반려견 그 동물 등록하는 거 예. 이런 소유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말씀 중에 동물 등록이 소유자 준수 사항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 많이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3개월 이상의 개는 반려동물 등록의 의무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만 원이라는 것도 그 전에 지적들이 많았어요. 너무 경미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정안이 시행이 된다면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렇군요. 뭐 일단 이 반려동물 등록 모르시는 분이 많으니까 저도 반려동물 키우지는 않지만 몰랐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출생신고할 때 주민센터 가서 하듯이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반려동물은 이제 주민센터는 아니고요. 주거지 주변에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물병원 중에서 구청이 지정한 병원이 있어요. 그런 반려동물 등록제 대행기관인 이제 동물병원에 가서 간단한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내장, 외장, 인식표 중에서 원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사람이 주민등록 번호를 받듯이 반려동물도 고유 번호를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번호를 받으신 다음에 한 1, 2주 정도 지나서 여기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주소가 www.animal.go.kr 여기에 딱 들어가셔가지고 그 고유 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그럼 15자리로 된 고유 번호를 이제 확인이 딱 되면 아 등록이 잘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뭐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반려동물 키우시면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go.kr로 돼 있는 거 보니까 국가에 등록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반려동물 등록할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게 의무인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법률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곽 변호사님? 우리가 왜 사람들끼리 서로 같이 살아갈 때도 이렇게 법을 지키고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는 문화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들과 함께 산책을 하는 경우에 이제 용변을 보거나 했을 때 그걸 제대로 이렇게 치우지 않는 분들을 간혹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게 동물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 5만 원, 그리고 2차에는 7만 원, 만약에 3차까지 위반하는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맹견이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목줄을 외출 시에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 50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맹견인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과 산책을 나갈 때는 목줄을 하는 이런 안전조치, 그리고 또 배변을 봤을 때는 반드시 치우는 이런 기본적인 배려를 서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이 따른다고 하죠. 근데 이제는 그 책임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책임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간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두 분의 변호사님들이 가져온 이슈 하나씩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곽 변호사님 준비를 하셨죠.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는 바로 이것입니다. 일주일은 5일 7일, 휴일 근무는 연장 근로인가와 관련된 주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휴일 근무와 또 연장 근로 수당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휴일 근무와 연장 근로 수당 이 주제만 들어봐도 뭐 노동계와 재계, 정부까지 다 얽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앞서 공개 변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이 공개 변론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항소심의 결과를 승복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이제 대법원에 상고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고심 재판에서 법률 관계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건과 관련된 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나라 법원은 3심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1심, 그다음에 2심, 3심까지 있고 그 3심을 대법원에서 이제 관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심, 2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심이라고 해서 이제 직접 변론을 열고 이제 재판에 참석하는데
상고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주재하는 상고심 같은 경우에는 법률심이라고 해요.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라서 예. 원래는 보통은 변론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 위반 여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해당 사건의 판결 결과가 어떤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경우에는 공개 변론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것을 바로 공개 변론 재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공개 변론 재판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내용인 건가요? 네, 민사소송법 430조 2항에 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상고법원은 소송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휴일 근무와 연장 근로 수당에 대해서 공개 변론 재판이 열렸다라고 하셨는데 이 사건의 발단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성남시 소속의 환경미화원들이 원고입니다. 근데 네. 이 원고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서 이루어진 휴일 근로가 이게 휴일 근무뿐만 아니고 연장 근로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해줘야 한다라는 청구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원고들이 총 36명인데 이들의 말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중 5일간 하루에 8시간씩 40시간을 주중에 근무를 했고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각각 4시간씩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월요일부터 뭐 일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그럼 40시간에다가 4시간, 4시간, 48시간을 근무를 한 거네요. 근데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뭘까요? 뭐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건가요? 이게 단순히 이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간단한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단순히 임금을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았다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일에 근무를 했잖아요. 토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에. 4시간, 일요일 그렇죠. 4시간. 근데 이렇게 과연 휴일에 근무한 것을 휴일 근무 수당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휴일 근무뿐만 아니고 연장 근로로도 볼 수 있는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좀 내재돼 있습니다. 뭐 이중으로 본다 이렇게 예.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이 근로시간의 정확한 내용도 알아야 될 것 같고 휴일 근무가 연장 근로에 해당되는지 이 부분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근로시간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상 현행 법정 근로시간은 총 40시간이에요. 예. 1일에 이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다만 이제 합의를 한다고 한다면 연장 근로 12시간이 허용이 돼요. 그러면 이제 40시간을 12시간 합치면 네. 52시간이 되겠죠.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휴일 근무 허용 시간이 16시간이에요. 예. 즉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씩 하면 16시간이 되죠. 그래서 네. 다 더하면 일주일 동안 최대 68시간을 근무할 수 있다라는 네. 게 되죠. 그렇군요.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임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임금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를 더해서 지급을 해줘야 된다. 아, 그렇군요. 일단 성남시청 환경미화원들에게 임금 지급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공개 변론을 펼칠 정도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필요로 했던 것일까요? 네, 근로기준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예. 실제로 임금을 얼만큼을 지급해야 되는지가 사실 결과적으로 달라집니다. 네. 양 변호사님께서 서두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로기준법상 해석을 하는 태도가 지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나 성남시청 같은 경우에는 네. 근로시간의 단위 기준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 주로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 같은 경우에 휴일 근로에는 해당이 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50% 가산해서 임금을 줬지만 연장 근로로는 볼 수 없다라는 태도를 취한 거예요. 예. 그런데 만일 법이 정한 일주일을 만약에 휴일을 포함한 7일이다라고 만약에 보게 된다면 주당 최대 근무 시간이 52시간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주당 40시간 플러스 연장 12시간이 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채우고서 토요일이랑 일요일에 휴일 근무를 했다면 휴일 근로뿐만 아니고 연장 근로 가산 임금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 환경미화원 측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한 것을 휴일 근로수당은 물론이고 연장 근로수당까지 줘야 되니까 50% 가산해서 200%
50%를 줘야 된다. 이런 것이고 시청 측은 휴일 근로 수당으로 인정을 해서 150%를 지급했으니까 문제될 게 없다. 근데 이 내용만 들어봐도 정말 의견이 팽팽했을 것 같습니다. 그 공개 변론이 대법원에서 열렸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 전에 재판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결론들이 나왔나요? 네, 소송 경과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었는데요. 성남시가 이제 소송 환경위원들에게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외에도 연장 근로에 대한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노동자들의 손에 들어준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남시는 이제 피고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대법원에서 지금 현재 공개 변론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자, 이 공개 변론에서 원고와 피고는 각각 어떤 논리로 주장을 펼쳤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양 변호사님 어떨까요? 사실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판결에 따라서 뭐 노동계, 재계 굉장히 큰 파장이 예상이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법리 싸움도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먼저 일주일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 먼저 피고 측은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하루 이상 유급 휴가를 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약정할 수 있는 근무일은 6일 이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예. 휴일 근로란 유급 휴일의 근로를 의미하는 것이고 연장 근로라는 것은 40시간 초과 52시간 이하의 근무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 또 예.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이거는 중복해서 이제 적용할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근무시간 규제 같은 거는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수당을 중복 가산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오면 예. 이거는 대다수 기업에게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부담을 지워주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기업들이 뭐 도산하게 되거나 망하게 되면 결국에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행정 해석을 믿고 따라온 그런 많은 사용자들을 그냥 존중해달라. 그런 사용자들을 범법자로 만들어주지 말아달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성남시 측은 뭐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의 개념은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 중복을 인정하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다. 이런 논리로 맞선 것 같은데 환경미화 측은 어떤 주장을 펼쳤을까요? 네, 원고 측은 이제 반대의 논리를 당연히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그것이 휴일인지 여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가지 개념이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연장 가산수당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좀 양적으로 통제하자는 취지라면 예. 휴일 가산수당 같은 경우에는 휴일에는 원래 보통은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할 의무가 전혀 없는 날인데도 근로를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근로를 질적으로 통제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수당의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중복해서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가산수당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제한을 두고 있는 이유가 사용자한테 어떻게 보면은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네. 결과적으로는 간접적으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연장 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일 근로를 하게 하는 것을 좀 막기 위한 취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논리 중에 하나가 사용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예. 애초에 입법 취지 자체가 사용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줘서 사실 근로자들이 휴일이나 연장 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법의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결국 휴일 수당과 연장 근로 수당을 모두 인정해 줘라. 뭐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자, 이 외에 또 어떤 법리적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좀 살펴볼까요? 네, 보도된 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는 김신 대법관이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어요. 예. 보통 일주일이라고 하면 우린 통상적으로 7일이라고 생각한다. 예. 이 일주일을 뭐 단순히 5일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휴일을 제외한 날이라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 또 고용부 해석에 따르면 우리가 사실 근로기준법을 계속 개정을 해왔는데 주당 48시간, 주당 44시간 그리고 현행법은 주당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도 만약에 우리가
1953년부터 68시간의 최대 근로시간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도 여전히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는 건 불합리하다라는 네. 취지의 발언을 50년 했다고 훨씬 합니다. 넘었네요. 네, 맞아요. 6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발언은 원고와 피고 어느 쪽에 더 유리한 입장일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당연히 원고 측에 유리한 입장입니다. 일주일에 이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7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근로를 할 때만 이걸 5일이라고 한정해서 해석하냐라는 취지로 지적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네. 원고 측에 유리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피고 측에서 주장한 논리 중 하나가 이 대다수 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 수 있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공개 변론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네, 우선 원고 측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청구권자 지금 이 사안에 해당될 수 있는 청구권자들 172만 명이 즉시 소를 제기해서 만약 휴일 근로수당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약 5조 원 가량을 이제 사업주가 부담을 하게 되고 예. 사회보험료는 이제 1.1조 원 상당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관측을 했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약 13만 개에서 16만 개 상당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예. 임금이 보장되고 결과적으로는 생산성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원고 측 참고인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라는 분이 나와서 또 원고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저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좀 들어봐야 하겠네요. 네, 이 김 연구위원 같은 경우에는 고용부 추산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사람이 현재 146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이런 행정 지침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더 조장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행법으로 따지면 지금 68시간까지 최대 근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단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는 효과가 그렇죠. 있을 것이고 예. 만일 근로자들의 최대 노동시간이 주당 52시간만 된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약 16만 개 정도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이 결론에 따라서 좀 사회에 많은 영향이 네, 있을 것 맞습니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피고 측은 어떤 논리를 펼쳤을지 양 변호사님 좀 살펴볼까요? 네, 피고 측은 여전히 이제 큰 부담이다라는 이제 논리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만약에 휴일 근로와 이제 연장 근로수당 모두가 인정이 되면 기업들이 부담이 7조 787억 원이 될 것이다. 예. 그리고 그 중에 한 70% 가량 중소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담 더하기 그리고 소송을 하게 되면 또 소송을 대응해야 되는 비용도 발생하잖아요. 네. 그럼 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범법행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법정형이 이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형사처벌도 받아야 된다. 얼마나 이게 부담이 크냐라는 논리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참고인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의 하상우 본부장을 이제 채택을 해서 모셔왔어요. 예. 그래서 이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번 법원의 판결로 근로시간 단축이 즉각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부 사업장에서는 최대 16시간 정도를 이제 근로시간을 단축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휴일 근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이게 특정 기간을 집중적으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 단위로 보면 문제가 있지만 네. 사실은 근로시간을 뭐 연 단위, 월 단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집중적으로 일하는 시기 외의 시간들은 또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해석에 따라서 뭐 사회적인 파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측 논리가 굉장히 치열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과 연장근무 수당에 대해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공개 변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법적으로만 본다면 어느 쪽 논리가 더 맞을까요? 이건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법률의 해석에 대한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엄격하게 보면요. 근로기준법에 이렇게 정확히 규정이 되어 있어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문으로는 딱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주라는 개념이 이제 과연 5일인가, 주 5일인가, 주 7일인가에 따라 지금 달라질 수 있는데 예.
통상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우린 보통 일주일에 7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두에 잠깐 언급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김신 대법관님이랑 같은 취지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결론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네. 법을 결국에는 이제 명문으로 규정이 돼 있지만 그걸 해석하는 건 결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 맞아요. 하는 일이고 예. 그리고 그걸 해석을 하다 보면 현실 상황에 대한 고려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제 각각의 의견을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해석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본다면 노동자들의 권익을 더 보호하고 그리고 사용자들이 가진 권리를 노동자에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 방향성에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제 자영업자들이 줄도사하는 사태를 벌어져서는 또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법의 해석과 더해져서 사실은 정부가 이거에 대한 좀 어느 정도의 지원이라든지 그런 완충작용을 할 수 있으면 양쪽을 좀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해석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어서 저는 이거에 이제 뭐 결론,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맞춰서 사실 정부가 좀 나서줘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적절히 조율하는 게 필요할 네, 것 같은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 일주일은 5일, 7일, 뭐 휴일 근무는 연장 근로 이 주제로 이야기를 두 분과 나눠봤는데 촌철살인 한마디 또 들어봐야겠죠? 써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 주로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 같은 경우에 휴일 근로에는 해당이 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50% 가산해서 임금을 줬지만 연장 근로로는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하루 이상 유급 휴가를 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약정할 수 있는 근무일은 6일 이하다. 보통 일주일이라고 하면 우린 통상적으로 7일이라고 생각한다. 예. 이 일주일을 뭐 단순히 5일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휴일을 제외한 날이라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 법의 해석과 더해져서 사실은 정부가 이거에 대한 좀 어느 정도의 지원이라든지 그런 완충작용을 할 수 있으면 양쪽을 좀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해석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에 대해서 두 분 촌철살인 한마디 어떻게 써주셨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 변호사님부터 볼까요? 네, 저는 당신의 일주일은 며칠인가요? 라고 썼습니다. 네. 이 만약에 법에 이번에 판결이 나와서 만약에 이 판결과 관련해서 어떤 혜택이나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노동자들이에요. 그쵸. 그리고 단순한 노동자들뿐만 아니고 특별히 휴일에 그리고 또 주말에 근로를 해야 하는 노동자들일 겁니다. 만약에 하루에 임금 10만 원을 받는 노동자라면 지금은 주말에 근로를 했을 때 15만 원을 받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중복적으로 연장근로 수당까지 인정이 된다면 주말에 근로를 했을 때 2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분들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분들이 저는 사실 대다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실제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는 취지 자체가 주당 근로시간을 점점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 취지를 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좀 노동자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개정되는 쪽이 저는 좀 더 바람직하다고 봐서 이번 판결 결과도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나왔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서두에서 양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거를 해석하고 또 적용할 때 너무 또 급격하게 적용을 하다 보면 사업주들한테 또 굉장히 부담이 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준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일시적으로 좀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런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대책들도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나의 일주일이 며칠인지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말이었고요. 양 변호사님은요? 저는 굉장히 간결하게 이제 제대로 지키자라고 네. 이제 적어봤는데요. 네. 저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양쪽 입장이 다 너무 이해가 가서 좀 어느 한 입장에 서기가 좀 참 애매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려운 문제 같은데 저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판결이 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걸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주변에도 그렇고 저도 겪은 바 있지만 뭐 월차라든지 연차 다 규정이 돼 있고
뭐 출산휴가, 육아휴직 다 규정이 돼 있지만 네. 그걸 편법을 써서 안 지키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현실과 법과의 그 괴리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론이 나오면 그거는 전 제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업주들이 좀 불리한 상황이 일시적으로 생긴다고 하더라도 편법 쓰지 말고 네. 좀 제대로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역대 쓰신 것 중에 제일 큰 글씨로 쓰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쨌든 사업주들도 뭔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유예기간이나 뭐 완충작용이 필요하듯이 그래서 천천히 좀 서로가 조율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네, 변호사 추격대 이제 두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 변호사님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이슈일까요? 네, 제가 준비한 이슈는요. 주사제를 나눠 쓴다, 의료계 부당 청구 논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히게 한 사건이 있었죠. 네.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주사제를 나눠 쓴 데에서 비롯했다? 그런데 이걸 다 그대로 청구했다? 좀 부당 청구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도 계속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슈였죠.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 이 사건을 조사하는 도중에 또 한 번 이대 목동병원에 대한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변호사님 언급을 하셨던 주사제를 나눠 썼다라는 내용인데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인지 내용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였죠. 예.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이제 사망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최근에 병원이 한 명에게 한 병만 사용하라는 사용 지침을 어기고 예. 이 약 스모프리피드라는 주사제가 있어요. 이 주사제 한 병을 신생아 여러 명에게 나눠 쓰고 또 아이 한 명당 한 병을 쓴 것처럼 진료 기록에는 기재를 해서 그에 맞게 또 청구를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유족 측은 건강보험 급여를 더 타내기 위해서 병원에서 부풀리기 청구를 한 거 아니냐라는 예. 주장을 했는데요. 이러한 점은 경찰 역시 이 영양제를 아이 한 명당 한 병씩 쓴 것처럼 기재했다라는 점을 좀 포착을 해서 사실 수사가 조금 더 진행돼봐야 알긴 하겠지만 혐의점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뭐 주사제 한 병당 한 명씩 사용하는 사용 지침, 뭐 만약에 감염 위험을 위한 것이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원칙상 감염의 위험성으로 인해서 한 주사기로 사용할 용액을 뽑은 후에는 남은 용액의 양에 관계없이 이거는 그냥 폐기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방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망한 신생아 4명의 이제 진료비 내역서와 처방전을 확인한 결과 이 모든 아이들에게 스모프리피드 500ml 한 병씩을 투약일마다 청구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 병원이 스모프리피드 한 병을 주사기 7개에 나눠 담아서 5명의 신생아에게 투약한 사실이 좀 밝혀지기도 했었죠.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외에도 또 다른 증거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환자단체연합에 따르면 예. 이번 스모프리피드 주사액의 경우에는 이대목동은 한 병에 2672원 하는 이 성인 용량 500ml만 구입을 했고요. 예. 100ml, 250ml는 시중에 구매를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구비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다고 알려졌어요. 작은 용량을 구비를 안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봤을 때 신생아유는 용량이 더 작기 때문에 네. 그 한 병만 쓴다라고 한다면 500ml가 아니라 100ml 더 네. 적은 용량을 쓰고 나머지는 버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그쵸? 근데 500ml만 구비했다는 것 자체가 그거를 나눠서 쪼개서 쓰려고 그냥 그 용량만 구비한 거 아니냐라는 예. 이제 의혹인 거고요. 예. 뭐 사실은 조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져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이대 목동병원은 성인 용량의 주사만 구비를 해놓고 그걸 신생아에게까지 다 쪼개서 사용을 했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죠.
그 큰 용량이 조금 더 저렴한가 보네요. 그렇겠죠. 네. 어쨌든 병원에서 이렇게 주사제를 나눠 쓰는 이유가 뭐 지나친 이윤 추구 때문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좀 들어봐야 할 텐데요. 곽 변호사님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내는 의료보험의 구조를 좀 알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건강보험에 이제 가입을 해서 병원이나 의원을 통해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가 직접 부담하게 되는 본인 부담금이 있고요. 그걸 제외한 이제 보험에서 이제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쪽에다가 이제 의료기관에서 청구를 직접 하게 됩니다. 예. 그럼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청구한 내역을 토대로 해서 진료비를 지급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네. 이 내역을 다시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기관은 결과적으로 그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된 그 급여를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처럼 실제로는 주사제액 하나를 가지고 나눠 맞추면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마치 개인에게 500ml 한 개씩 투약이 네. 된 것처럼 청구를 한다면 그만큼 병원에게는 당연히 이윤이 돌아오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감염의 위험이 당연히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병원들이 이 이윤 추구 때문에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다는 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단 이거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나요? 제도적 장치는 사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있어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 확인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예. 그리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재 조사라는 게 있거든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 확인 표준 운영 지침에 따르면 네. 방문 확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원인의 이제 신고가 들어왔거나 그럴 때 이제 사실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현장에 네. 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문을 해서 사실 확인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뭐 병원이나 뭐 의원, 약국 이런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권에 대해서 이제 수행하는 역할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게 아까 말씀드린 보건복지부나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 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업무 정지나 아니면 뭐 그런 행정 처분이 수반되는 강제적 조사의 의미가 있어요. 예. 일종의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업무 정지나 과징금 이런 행정 처분이 예상되는 기관에 한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더 이제 방문 확인보다는 좀 적게 시행이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예. 보통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방문 확인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의 이제 예비조사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비조사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뭐 여러 가지 절차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점검은 또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게 되나요? 우선은 뭐 진료비 심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급여 청구가 너무 과도하게 됐다라든지 아니면 뭐 환자가 제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 경우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나 뭐 검찰, 감사원의 의뢰를 받게 되면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먼저 의료기관에 이제 진료비 청구 관련 자료를 다 제출을 해라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네. 그때 이제 인력 확인이라든지 뭐 이런 현장 출장이 이제 뭐 필요한다든지 뭐 아니면 위조나 변조된 자료를 제출한 이력이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 대상이라고 한다면 뭐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고요. 이 기회를 그냥 아예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불시 방문을 하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뭐 요구를 거부할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겠죠. 만약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2차 자료 제출 요구까지 거부를 한다면 네. 당연히 방문 확인이나 현지 조사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겠네요. 예. 네, 그리고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거나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서 쫙 봤는데 이게 좀 거짓인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런 거짓 자료 제출이 의심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은 이제 사전 통보를 한 다음에 조사관을 파견을 해서 이제 방문 확인을 실시하게 되고요. 예. 만약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방문 확인을 했는데 뭐 사안이 좀 경미하다든지 아니면 부당 청구를 하기는 했는데 행정 처분을 할 정도까지는 아닌 좀 기준에 미달하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청구액을 그냥 자체 환수한 다음에 그 사건 자체를 그냥 종결하고요. 네. 근데 만약에 실제로 가서 봤는데 이건 부당 청구 금액이 너무 이제 과도하거나 위반 사항이 중대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보건복지부에 이제 연락을 해서 현지 조사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이 현지 조사가 방문 확인보다는 좀 더 강력한 조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현지 조사는
뭐 조건들이 지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 때나 뭐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 때나 방문해서 할 수는 없는 거겠죠. 지난해까지는 조사 개시 3일 전에 대상 의료기관의 서면으로 사전 통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바뀝니다. 이제 3월부터는 조사 개시 일주일,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이제 지침이 개정이 됐고요. 좀 완화됐네요. 그렇습니다. 예. 좀 미리 이제 얘기를 해줘라라는 예. 취지겠죠. 그리고 그것마저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료의 위조, 변조, 증거인멸이 우려될 때에는 그냥 아예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그 기회를 박탈하고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런 방문 확인이나 뭐 현지 조사를 잘 하면 뭐 이대 목동병원 같은 부당 청구 사건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계속? 기본적으로 의료계에서 좀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현지 조사를 하는 부분과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방문 확인을 하는 절차가 중복된다라고 사실 의료계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뭐 통합을 하거나 아예 뭐 철폐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또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런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뭐 양심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변호사들도 그렇죠. 전문직의 일종인데 변호사들도 사실 세금 신고 같은 거 제대로 안 하는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법을 어기고 양심을 어기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니 어쩌다 보니까 변호사까지 연극을 또 하셨는데 네. 어쨌든 뭐 이렇게 두 군데서 비슷한 조사가 네. 들어온다 해서 뭐 없애야 된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대변인 발표는 이렇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조사는 차이점이 없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건복지부의 현지 조사까지 더해지는 경우에 의료인들은 오히려 너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또한 보건당국이 오히려 본인들의 실적을 쌓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의사들의 압박감만 너무 심해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부당 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은 아까 양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조사라는 제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조사기관을 오히려 일원화하고 오히려 무분별하게 이렇게 방문 확인하는 건 오히려 아예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제대로만 시행을 한다면 의사들이 압박을 받을 이유가 있을까 싶긴 한데 혹시 뭐 사례가 있나요? 예, 사례가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 의료보험에서 이제 사마귀 제거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네. 이거를 마치 급여인 것처럼 허위로 이제 청구를 해서 부당 이익을 취했다라는 혐의로 비뇨기과 의사 2명이 이제 현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조사를 앞두거나 받은 상태에서 5개월 간격으로 이 의사 2명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심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의료계는 보건당국이 너무 지나치게 고압적이고 또 네. 강압적인 태도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동료 의사들이 죽음으로까지 갔다라고 주장을 했고 해당 제도의 개선을 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네. 실제로 대한의원협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지 조사 과정에서 의사들이 심리적인 압박이나 공포감을 느꼈다라는 응답자가 약 77%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이런 방문 확인이나 현지 조사 절차에 대해서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 2명이 자살을 했다는 건 조금 예, 많이 안타깝죠. 충격적입니다. 의료기관이나 의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지도 감독이 조금 강하게 된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한 조사를 폐지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한 보도를 보니까 이 부당 청구되는 의료 비용이 정말 천문학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지난해 정치권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허위로 이제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난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 금액을 보면 2014년에는 4,488억 원이요. 이거마저도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예. 그런데 2015년에는요 5,940억 원이요. 더 많아졌는데요? 네, 2016년에는 6,204억 원이 됩니다. 정말 매년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라고 예. 봐야 되겠고요.
현지 조사 아까 살펴봤잖아요. 현지 조사로 적발한 부당 청구 금액은 2014년엔 178억 원, 그리고 2015년에는 283억 원, 네. 또 2016년에는 381억 원. 정말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러네요. 있죠. 전체 부당 청구액의 사실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좀 더 강력하게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지적도 있죠. 그렇군요. 뭐 그냥 놔둬서는 안 될 문제는 만든 것 같습니다. 의료계 부당 청구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의 한 부분이 또 의료보험 급여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부당 청구에 악용되는 거는 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추가적으로 법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저는 정말 강력하게 단속하고 네. 또 강력하게 처벌하는 게 저는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게 뭐 사후적인 그 처벌을 하는 것보다 그 예방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처벌이 강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분명히 어느 효과가 있고 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이제 노력을 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그 통계 자료만 하더라도 매년 늘어나고 있잖아요. 어떤 강제하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강제하는 수단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법률적인 장치라고 한다면 좀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방법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해주셨고 곽 변호사님은 어떤 법률적인 대책 추가되면 좋을까요? 솔직히 저는 추가가 안 되더라도 네. 지금 상태에서 좀 의료인들 잘 스스로 지켜주면. 네. 자발적으로 지키려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 확인 절차가 있고요. 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현지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조사들이 또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나라에서 좀 시스템을 잘 완비해서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주사제 나눠 쓰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의료계 부당 청구 논란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촌철살인 한마디 들어봐야 할 텐데요. 지금부터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여러 명에게 나눠 쓰고 또 아이 한 명당 한 병을 쓴 것처럼 진료 기록에는 기재를 해서 그에 맞게 또 청구를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방문 확인을 하는 절차가 뭐 중복된다라고 사실 의료계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뭐 통합을 하거나 아예 뭐 철폐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또 하고 있고 전체 부당 청구액의 사실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좀 더 강력하게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죠. 이런 조사들이 또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나라에서 좀 시스템을 잘 완비해서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의료계 부당 청구 논란이란 이슈 양 변호사님 먼저 어떤 촌철살인 한마디 쓰셨는지 볼까요? 저는 당신의 아이여도 그렇게 했을까요? 라고 적어봤는데요. 찔리는 분들이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를 하는 의료진들은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 감염 위험보다 그 감염 위험의 그 사실관계라든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렇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사제를 나눠 쓰고 그걸 또 부당 청구했다는 게 저는 참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게 아까도 뭐 얘기가 나온 부분이지만 그 주사제가 만약에 오염이 되어 있는 주사제면 그거를 뭐 물론 이것도 슬픈 사례 상황이긴 하지만 한 아이에게만 맞췄을 때 그 한 아이가 피해를 볼 수 있었겠지만 그 오염된 주사제를 다 여러 명이 나눠 맞았기 네. 때문에 여러 명이 똑같이 피해를 보게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당 청구도 부당 청구인데 정말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그 주사제 나눠 쓰기 그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병원의 이익을 위해서 생명을 앗아가 놓고 그거에 대해 또 돈을 그대로 청구했다는 그러니까요. 거는 정말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앞으로 병원 의료계 종사자들이 당신의 가족 뭐 아이를 치료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내가 당사자이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많은 부분이 참 개선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정말 꼭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뭐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곽 변호사님은 어떻게 쓰셨습니까? 네.
저는 당신의 양심은 어디 있나요? 라는 네. 좀 화두를 던져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슈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되겠죠. 일단은 주사제를 나누어 맞췄을 때 연쇄 감염의 우려가 있었다는 거 한 가지, 그리고 또 건강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거 두 가지죠. 두 가지 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들이고 맞아요. 잘못된 행동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뤘지만 오늘 이슈와 관련해서 특별히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네. 이런 행위를 한 의료계들, 의료인들의 양심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 스스로, 그리고 법조인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가 좀 과연 나는 그럼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정의롭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한테 좀 질문을 던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사고가 아니라 나 하나라도 좀 제대로 정의롭게 살아보자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다면 결국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또 정직하고 선하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두 분이 같은 의미를 전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나의 입장에서 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내 입장이라면, 내 아이라면, 그리고 내 양심이라면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특히나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일입니다. 더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률적인 시선을 통한 원칙적인 시사 분석,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오늘 아쉬운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프리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대표 변호사분들과 또 우리 사회 이슈를 공정하고 냉정한 시선으로 전해드리고 또 법률적인 시선과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매회 노력했는데요. 그 의도와 또 이야기들이 잘 전달됐길 바랍니다. 이슈 프리즘은 오늘 마지막 방송이지만 저희 법률 방송은 언제나 원칙적인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계속해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